한 매력적인 여성이 럭셔리한 요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이곳저곳 깨끗하게 닦고 와인 한 모금. 그녀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의자도 열심히 닦는데 바닥에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꽤나 큰 물체였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밟고 지나다닙니다. 어느 정도 청소를 끝내고 창문에 있는 블라인드도 내리고 가방을 주섬주섬 챙겨서 마지막으로 깨끗해진 선실을 한번 둘러본 다음 이 야채에서 내립니다. 이제 이 야채에는 한 남성만이 남아 있어요. 차가운 바닥에 숨이 끊어진 채로. 다음날 요트를 둘러보던 선장이 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를 합니다. 이 남자는 51세의 포레스트 헤이즈, 구글의 임원이었어요. 사인은 헤로인 과다 복용. 검시관에 의하면 포레스트는 헤로인 주사 직후 거의 바로 사망을 했을 거라고 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럭셔리한 야트답게 선실 안을 비추고 있는 감시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걸 포레스트 발견한 선장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 지운 거예요. 거기다 이 사건이 일어난 선실도 청소했다고 해요. 아마 포레스트와 이 매력적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알려지면 포레스트의 명예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영상이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거 몰랐나 봐요. 경찰이 클라우드에 저장된 거 보자니까 절대 안 된대. 경찰은 영장 청구해서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겨우겨우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된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경찰은 그 영상에서 포레스트와 함께 있는 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게 됩니다. 헤이 제일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죽음을 몰고 다니는 한 매력적인 콜걸 이야기. Let's get into it. 산타크루즈는 캘리포니아 북쪽의 몬테레이 베이 끝에 위치한 작은 해안 도시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서핑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패러다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몬테레이 해안가가 진짜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그 바다색이 에메랄드색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놀러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타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실리콘밸리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나들이 가고 별장 사고 야트 사고 세계적인 대기업 임원들도 이 패러다이스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임원이었던 포레스트도 이 산타크루즈 항구에 자신의 20만 불짜리 럭셔리 야트 이스케이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포레스트 헤이스, 미시간 디어본 출신의 포레스트는 세계적인 명문대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포드 모터 컴퍼니에서 일을 시작해요. 이 포드의 본사가 디어본에 있대요. 포드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망했지만 Sun Microsystems라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기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 프로그램 만든 곳이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하려면 프로그래밍 수업을 무조건 하나는 들었어야 했는데 자바 했다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파이썬이 더 쉽다길래 들었는데 쉽긴 개뿔. 진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저랑 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 뇌가 다른 포레스트는 곧 애플로 이직을 하고 구글의 임원까지 됩니다. 포레스트가 일하던 곳이 그냥 구글 본사가 아니라 구글 X, 문샷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구글에서 혁신적인 연구와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로 이 미래 기술과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 주요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이미 밖에서 택시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드론 배송 서비스 윙, 이것도 이미 텍사스랑 버지니아에서 테스팅 중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노화, 생명 연장, 로봇 이런 미래 첨단 기술들을 연구한다고 해요. 포레스트는 2013년에
구글 X에서 이런 걸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무려 12년 전에. 우리가 아이폰 5랑 노트 2 쓸 때. 성공적인 커리어뿐만 아니라 17년의 결혼 생활, 다섯 남매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산타크루즈에서 2013년 당시 3 밀리언 하우스에 주말에는 20만 불짜리 럭셔리 야트에서 휴식을 즐기는 성공한 포레스트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seekingarrangement.com. 현재는 seeking.com으로 이름이 바뀐 이 글로벌 데이팅 웹사이트는 보통의 데이팅 웹과는 조금 달랐어요. 창립자인 브랜든 웨이드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막 못생기고 자신감도 없는데 친구들은 연애하고 옆에서 막 꽁냥꽁냥 거리고 나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여자애들이 나한텐 1도 관심이 없는 거야. 하루는 엄마한테 "엄마, 난 못생겨서 평생 연애도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 우리 아들 괜찮아. 연애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언젠가 네가 성공하면 모든 여자들이 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안달이 날 거야." 어린 브랜드는 엄마 말만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려 MIT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독특한 온라인 데이팅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whatyourprice.com. 데이트를 원하는 사람이 "나 데이트 비용으로 얼마 쓸게." 프라이스를 올려놓으면 상대방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프로파일에 "나 첫 데이트 때 5,000불 쓸게."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나면 진짜 만나서 5,000불을 쓴다고 해요. misstravel.com. "나 부잔데 한국 여행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그래서 선택받잖아? 그러면 여행 비용 다 대주고 같이 여행 가서 놀고. openminded.com. 아니 근데 아니 웹사이트 이름이 전부 다 너무 약간 1차원적이야 차원적이야. 너무 약간 다이렉트로 openminded.com. 오픈 릴레이션십 할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 서로 구속하지 말고 쿨하게 여러 사람 만나자. 그리고 seekingarrangement.com. 슈가 데디랑 슈가 베이비를 연결해 주는 웹사이트예요. 돈 많은 남자들은 한 달에 용돈 한 10,000불 줄게. 차 사줄게. 렌트비 내줄게. 여자들은 내 예쁜 얼굴, 내 바디한테 돈 쓸 사람. 돈 많은 아저씨들이 예쁜 어린 여자애들 만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그냥 성매매 알선이잖아. 이 정도면 브랜드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애한테 이상한 가치관을 심어줬어. 근데 이 웹사이트가 초대박이 납니다. 현재 146개의 나라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seekingarrangement.com을 쓰고 있대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슈거 데디 만나서 뭐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친구 둘이 얘네 둘이가 베프인데 같은 슈가 데디 만나서 셋이 막 같이 만나고 뭐 만나서 뭘 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리고 이 슈거 데디 딸, 진짜 딸, 그 슈거 베이비 말고 진짜 딸 베이비시팅 해 주고 진짜 약간 진짜 컬처 쇼크. 여기 슈가 데디 지원자 중에 절반이 유부남이라고 해요. 심지어 보통 데이팅 앱들은 남자 비율이 막 훨씬 많잖아요. 근데 여긴 4대 1. 여자가 4, 남자가 1. 이 1 중에 구글 임원의 5 아이의 아버지였던 포레스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포레스트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슈거 베이비를 찾았어요. 까만 머리에 파란 눈, 이국적인 외모에 안젤리나 졸리를 조금 닮은 몸 이곳저곳 독특한 타투를 가진 26살의 알릭스 티클만. 포레스트는 그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나랑 내 야트에서 점심 한번 먹자. 한 3,000불 줄게."
알릭스의 주장에 따르면 진짜 점심만 먹고 3,000불 받았다고 해요. 뭐 네가 그렇다면. 주장이에요, 주장. 근데 이 3,000불 쓰고 알릭스랑 먹은 런치가 유독 맛있었나 봐요. 3주 뒤에 포레스트는 다시 한번 3,000불짜리 두 번째 만남을 위해 연락을 합니다. "내일 럭셔리 야트에서 우리 둘이 파티하자. 헤로인 좀 가져와." 2013년 11월 22일 땡스기빙 며칠 전 포레스트와 알릭스는 포레스트의 럭셔리 야트에서 만났어요. 간단히 수다 좀 떨다가 영상에 오디오가 없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모른다고 해요. 알릭스는 준비해온 헤로인과 주사기를 꺼내서 자신의 팔에 먼저 주사를 하고 포레스트의 팔에도 주사를 놔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레스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요. 알릭스가 막 놀라가지고 포레스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의식을 잃은 것 같은 거예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얼굴도 막 몇 대 쳐보고 막 흔들어 깨우는데 안 깨어나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보통의 사람들은 911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릭스는 아니 911에 신고하면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럼 부인도 알게 될 거고 포레스트의 직장에도 피해를 줄 것 같았대요. 이 seekingarrangement.com 같은 웹사이트는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한데 나 돈도 많이 받았는데 내 소중한 슈거데리 곤란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알릭스는 911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떠나기로 합니다. 아이 뭐 그냥 기절했겠지. 일어나면 알아서 하겠지. 아니 근데 왜 기절한 사람을 밟고 지나다녀? 1987년 알릭스는 캐나다의 꽤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테크놀로지 컴퍼니의 CEO였는데 이 외에도 아빠가 꽤나 유명한 포커 플레이어였다고 해요. 알릭스가 10살쯤 됐을 때 온 가족이 애틀란타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스포츠도 잘하고 글쓰기 대회에서 상도 받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거기다 금발의 파란 눈, 예쁜 얼굴. 남자애들이 알릭스를 가만두지 않았겠죠? 근데 만나는 애들마다 다 별로야. 책에서 나오는 풋풋한 10대의 사랑 이런 거랑 거리가 멀었어요. 알릭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정확히 뭐 알려진 게 없는데 언젠가부터 알릭스는 섭식 장애도 겪고 14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이 귀여운 톰보이는 17살에 이미 헤로인 중독에 "난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이야. 난 악마야." 이러면서 칼로 몸에 자를 그래서 알렉스의 부모님이 이제 막 걱정되잖아. 메인주에 있는 하이드 스쿨에 전학을 보내는데 집에서 그 애틀랜타 산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차로 20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동부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근데 메인주는 동부의 제일 북쪽 끝에 있어요. 차로 20시간 걸려 가려면. 근데 이 학교가 메인주에서 제일 좋다는 명문 사립 기숙학교인데 1 년에 학비가 무려 66,000불. 하나로 거의 1억 이야. 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1억 이라고. 근데 이 학교가 쪼끔 독특해요. 이 학교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인생 전반의 성장과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비싼 돈 내고 가는 좀 독특한 기숙학교예요. 17살밖에 안 된 애가 맨날 헤로인하고 다니고 밥은 먹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난 악마야." 막 이러고 다니니까 부모님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환경도 다른 이 기숙학교로 보내서 좀 변화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1 년에 1억 이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몇 년 전에 페리스 힐튼이 자기가 다녔던 기숙학교에서 막 학대받았다. 그래서 막 "나 도망쳤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 학교도 알릭스가 막 사고 칠 때마다 체벌하고 육체 노동까지 시키는데
애들한테 캠퍼스에 비포장 도로를 만들게 했다고 해요. 엄청 큰 수레에 돌 막 쌓아 놓고 "야 이제부터 너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도로 까는 거야." 하루는 밤에 애들 다 자는데 알릭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복도에서 자해를 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보니까 막 엑소시스트 같이 막 피 막 뿜어내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기숙 학교를 보내는데 뭐 그렇게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아예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스트리퍼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헤로인을 했다고 해요. 2014년 7월 포레스트 사건이 일어난 지 8 개월 정도가 흐르고 알렉스는 조지아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바스찬이라는 슈걸 데디를 만나기로 해요. 보통 하룻밤에 적어도 한 3-4천 불 넘게 받는데 이 아저씨는 좀 짜네. 보증금으로 몇백 달러 정도 주더니 만나자마자 1,000불을 주겠대. 근데 이 세바스찬 아저씨가 좀 귀엽게 생긴 거야. 알릭스는 세바스찬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근데 내가 귀엽다고 봐 줬더니 돈도 별로 안 주면서 1시간마다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어디야? 오고 있어? 어디쯤이야?" 아니 이 아저씨 뭐 돈도 별로 안 주면서 뭐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귀여우니까 봐 준다. 산타크루즈에 있는 한 리조트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진보다 좀 더 귀여운 거예요. "하이 세바스찬." 하면서 허그를 하는데 뭐지? 셔츠 안이 뭐가 좀 딱딱해. 그건 방탄조끼였어요. 세바스찬은 귀여운 짠돌이 아저씨가 아니라 경찰의 함정 수사 코드였다고 해요. 알렉스는 불법 성매매와 포레스테이즈 1급 살인으로 체포됩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잠깐만, 얘 전 남친도 죽었네? I don't know. I think my boyfriend overdosed or something. Like he won't respond, and he's just laying on the ground. I don't know.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날 헤로인하고 스트리퍼로 일하다가 애틀란타로 돌아온 앨릭스의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옵니다. 53세의 딘 라이어펠. 앨릭스보다 27살 연상의 사업가였는데 마스커레이드라는 애틀란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콘서트장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Important Sea Snakes라는 락 밴드에서 보컬로도 활동하고 이 락 밴드 노래랑 공연이 되게 막 외설적이고 좀 야하고 퍼포먼스도 파격적이어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있었다고 해요. 이 과거가 화려한 딘 아저씨는 이미 한번 결혼해서 애들도 있었는데 사람 애들뿐만 아니라 원숭이 애들도 있었어요. 하루는 딘이 꿈에 원숭이가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우리 돈 많은 사장님은 그 다음날 바로 원숭이들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원숭이 동물원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마초 같은 외모와 락밴드 보컬 이력과는 다르게 디는 마약 같은 건 1도 안 하는 원숭이를 사랑하는 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앨릭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진짜 찐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앨릭스가 헤로인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앨릭스를 너무 사랑했던 디는 헤어지는 대신 재활시설에 보내고 약혼 반지도 사주면서 자기야 내년 할로윈까지 14개월 동안 매주 드러그 테스트해서 네가 완전히 헤로인 중독에서 벗어나면 우리 결혼하자. 이때 알릭스도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믿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진짜 굳게 마음 먹고 10년 동안 끊지 못했던 헤로인을 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담배만 해도 끊는 게 아니라 다시 피기 전까지 멈추는 거라고들 하잖아요. 재활센터에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앨릭스는 다시 헤로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앨릭스가 뭐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딘 집에 살면서 딘 카드 쓰고 있었는데 딘 몰래 헤로인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앨릭스는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섹시한 사진을 올리고 헤로인 살 수 있는 용돈 줄 돈 많은 남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도 약속한 내 약혼녀가 마약 사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딴 남자 만나서 돈 받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어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에서 나가 이 걸 같은 년아." 막 둘이 엄청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주위에 막 친구들한테도 "난 앨리스를 너무 사랑하는데 헤로인 못 끊어서 몸까지 팔고 다닌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진짜 딘이 이때 술도 엄청 마시고 그랬대요. 2주 뒤인 9월 24일 앨릭스의 911 신고로 경찰이 딘의 집에 도착합니다. 딘은 헤로인과 진통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명이 더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는 이 둘밖에 없었어요. 딘의 죽음 한 달 후 앨릭스와 앨릭스 가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세크라멘토로 이사를 합니다. 앨릭스는 새로운 남친도 사귀고 모델 일도 시작하면서 막 수영복 광고도 찍고 메이크업 영상도 올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헤로인은 끊지 못했지만. 포레스트의 가족들은 재판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재판이 시작되면 포레스트와 앨릭스의 관계, 사건 영상 같은 많은 것들이 대중에 공개가 되는데 그게 이 가족들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굴욕이겠어요. 2015년 5월 앨릭스도 재판까지 가고 싶진 않았나 봐요. 재판을 피하기 위해 불법 성매매, 불법 마약 소지, 그리고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인정합니다. 앨릭스의 변호사들은 우리가 그 야트에 있던 CCTV 사건 전 6개월치 영상 다 봤다. 포레스트는 앨릭스 만나기 전에도 많은 여자들이랑 마약하고 막 성생활하고 하더라. 앨릭스는 포레스트가 원해서 돈 받고 그냥 헤로인을 주사해 준 것뿐이다. 포레스트가 심지어 자기 핸드폰 이용해서 팔에 불 비춰 주더라. 주사 잘 놓으라고. 두 성인이 서로 동의하에 마약을 사용한 것일 뿐인데 그게 잘못돼서 포레스트가 죽게 됐지만 이건 사고일 뿐이다. 앨릭스는 냉혈한 살인자가 아니다. 이 사건의 검사도 경찰이 언론에 말했던 것처럼 앨릭스가 감정의 동요 1도 없이 와인 한 잔하고 자기 짐 챙겨서 떠나지는 않았다. 사건 영상에서 앨릭스는 포레스트가 쓰러진 후 패닉해서 막 울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그를 깨우려고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그를 안아주고 노력한 것이 보인다. 그건 분명히 살인 의도를 품은 사람의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앨릭스의 행동은 충분하지 않았다. 앨릭스가 포레스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는데 죽어가는 포레스트를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 앨릭스는 과실치사와 마약 소지, 그리고 불법 매춘 등 2건의 중범죄와 5건의 경범죄로 6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2017년 그녀는 출소 후 바로 고향인 캐나다로 추방됐어요. 캐나다에 돌아와서 내 인생은 180도 변했다. 마약도 끊고 텍스 내는 일 하면서 소셜 워커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마약 중독자나 출소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요. 애틀란타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 났던 앨릭스의 전남친 딘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할 거라고 했지만 앨릭스는 이미 캐나다로 추방돼서 캐나다에서 새 인생 살고 있고 뭐 진실은 앨릭스만이 알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